선생님, 겁둥어들이 정말 용이합니다. 선생님, 형양사무가 이렇게 꺼리러 공을 치는 모습은 더 멋있습니다. 겁둥어들이 어떻게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습니까? 예, 조마다고 물음을 제기하는 것을 보면 겁둥어들의 공연을 보고 난 우리 학생 동무들이 겁둥어에 대한 호기심이 무척 동하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저기 좀 앉아서 우리 학생들의 의문을 하나하나 풀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게 합시다. 네. 여기 능라 겁둥어관에 있는 겁둥어들은 원래 열대와 아열대 바다에서 살던 올룩 반점 겁둥어라는 종인데, 어버이 장군님과 경례하는 원수님이 크나큰 사랑과 은정 속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겁둥어들은 여러 가지 희한한 재주를 펼쳐 보여주어 사람들에게 즐거운 웃음과 기쁨을 한껏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겁둥어가 여러 가지 재간도 펼치고 사진 소개선까지 하는데 그만큼 청명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청명한지 알고 싶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겁둥어는 동물들 가운데서 가장 청명한 동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과학자들은 겁둥어의 뇌를 해부해보았습니다. 예, 겁둥어의 뇌를 해부해본 이제 과학자들은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겁둥어의 뇌가 다른 동물들이 말하자면 청명하다고 하는 다른 동물들이 뇌에 비해서 크기가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의 내수 질량은 800g이고 송송이는 500g 정도 되는데 겁둥어는 1500g이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수의 이 질량이 청명하는 것을 평가하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지표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동물들이 이제 크기가 몸집이 크면은 그만큼 내수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수의 질량과 몸 질량의 비례를 보아야 객관적인 청명성을 판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비례를 보면은 말은 0.15% 정도이고 송송이는 0.31% 정도이며 대서양의 겁둥어는 0.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아도 겁둥어는 송송이보다 그 비례가 배나 높습니다. 또한 겁둥어의 대뇌 반구에 있는 주름이 송송이보다 더 많고 복잡하며 그 신경세포의 밀도도 송송이와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뇌의 구조로 볼 때 겁둥어는 류인원에 속하는 동물들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겁둥어를 청명한 동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겁둥어는 물속에서 어떻게 잠을 잡니까? 예, 겁둥어는 물 운면에서 이제 천천히 움직이면서 잠을 잡니다. 학생 동무들, 예. 일반적으로 이제 뇌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개의 반구로 되어 있죠? 예. 맞습니까? 예. 2개의 반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대뇌 반구라고 하는데, 이 2개의 반구 중에서 잠을 잘 때, 겁둥어가 잠을 잘 때는 한쪽 대뇌 반구는 잠을 자고, 말하자면 휴식을 하고, 한쪽 대뇌 반구만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도 욱 감고 휴식을 합니다. 이렇게 한쪽 대뇌 반구가 휴식을 할 때는 한쪽 대뇌 반구는 천천히 활동하면서 주위 환경을 감시하면서 일정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2시간 후에 겁둥어는 좌우 양측의 대뇌 반구를 바꾸어서 교대적으로 휴식을 합니다. 깨어나는 상태에 있던 대뇌 반구는 휴식을 하고 다른 대뇌 반구는 휴식하던 상태에서 깨어나 다시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 겁둥어를 비롯한 일부 그 동물들 가운데는 이 초음파를 내보내서 모기도 찾고 그 방향도 잡는 그런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옳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겁둥어들이 물 속에서 어떻게 그 방향을 잡고 모기를 찾는지 그에 대해서도 우리 학생 동무들에게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네. 동물들 가운데는 이렇게 겁둥어처럼
초음파를 내보내서 자기 모기도 찾고 또 적수도 가려내는 그런 동물들이 이제 일부 있습니다. 학생 동무들, 박쥐를 압니까? 새입니까? 짐승입니까? 짐승입니다. 네,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박쥐가 모기를 어떻게 먹습니까? 잡아먹습니까? 처음으로 내보내서 예, 아주 세운 학생이 잘 알고 있구만요. 박쥐는 초음파를 내보냈다가 이제 모기에 부딪혀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초음파의 세기를 가려내 가지고 이것이 내가 먹을 것이고 먹는 동물이구나 하고 그걸 느끼고 따라가서 잡아먹습니다. 바로 이러한 습성을 곱등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겁등어도 박쥐와 같은 방법으로 모기도 잡고 방향도 찾는다는 얘기입니까? 네, 옳습니다. 그러나 이제 육지에서 사는 박쥐와 또 물속에서 사는 곱등어의 이제 초음파의 세기는 서로 다릅니다. 특히 이제 물속에서 사는 곱등어의 초음파 세기가 박쥐가 내보내는 초음파의 세기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곱등어가 내보내는 초음파의 주파수는 보통 200 내지 350kHz 정도 됩니다. 곱등어의 주둥이 윗부분, 말하자면 이마에는 멜론이라는 특수한 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렌즈 모양으로 생긴 밀랍질 상태의 덩어리입니다. 곱등어는 호흡공 밑에 있는 비낭에서 말하자면 코에 있는 주머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낭에서 소리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이마에 있는 멜론에서 집결시켜서 발사한 다음 그것이 모기감이나 물체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메아리를 아래턱으로 접수합니다. 메아리의 세기가 파형, 주파수의 변화, 접수 시간 간격 등에 근거해서 곱등어는 주위에 어떤 모기가 있는가, 그리고 자기 동료나 적수가 있는가, 또 해안에 가까이 접근하지 않았는가, 얼마만한 깊이에 자기가 있는가 등 주위 환경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습니다. 학생 동무들은 오늘까지 2시간에 나누어서 흥미를 끄는 겁등어의 그 생태학적 특성에 대해서 파악했습니다. 그럼 학생 동무들 겁등어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예, 저는 겁등어가 아가미가 아니라 폐로 숨을 쉬는 동물인데 어떻게 물속에서 숨을 쉬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생님, 어떤 책에는 겁등어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정말인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역시 그 탐구심과 진취력이 강한 학창 시절이 우리 학생 동무들이 다르구만요. 선생님, 우리 그 학생 동무들이 겁등어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시간도 포구나 흘렀는데 그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얘기를 계속 나누기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자, 그럼 학생 동무들, 우리 겁등어에 대한 더 많은 호기심 또 깊은 탐구심을 안고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선생님, 오늘 수고가 많았습니다.